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2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좀 못 올렸네요. 지금 돌아가는 그 세계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요. 역시 문화적인 영향이 참으로 지금까지도 효과를 끼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징글징글맞게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러시아를 괴롭히고 그렇게 편견에 근거해서 어, 세상을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이끌어지지가 않죠. 역사가 오래된 건데 이게 실은 앵글로색슨들의 그 편견이 그 독일하고 러시아, 영국이 한데 뭉쳐가지고 나폴레옹과 같이 싸우던 그 1820년대까지 나폴레옹이 1820년인가 21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웰링턴이 이제 총리가 돼서 1830년 언저리까지 영국은 독일, 러시아랑 겉으로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척했어요.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독일이 이제 통일로 달려가고 러시아가 근대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영국 제국주의의 이제 본질이 드러나죠. 돈 터치야. 내가 대서양길을 갖고 있으니까 니네 돈 터치하라는 거고 인도 쪽으로 가까이 가면 죽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주변국이 움직이는 꼴을 못 봤어요. 지금 미국이 하는 꼴이 똑같아요. 우리 영상 그 앵글로색슨 제국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세실 로즈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그대로 대영 제국은 대영적의 꿈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채 미국을 등에 업고 계속 제국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300년의 판단이야. 300년의 판단. 그래서 독일이 배를 만들면 무조건 요구를 됐고 러시아가 남쪽 중앙아시아로 내려가면 무조건 인도 건드린다고 화들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처럼 뭐 같은 뿌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프랑스처럼 같은 유대 금융 치하에 있으니까는 이제 속닥속닥해서 아프리카 반반씩 나눠 먹듯이 그렇게 음모를 꾸밀 수가 없는 나라야 이 나라가 이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독일과 러시아에 대해 적대하기 시작한 게 1850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적대가 이제 독일 통일 이후부터니까요. 1880년대부터는 독일을 뭐 독일이 뭐라 그랬나? 독일 뭐라고 안 그랬거든. 무조건 독일을 무조건 씹어 제끼려고 했던 거예요. 마키즈 쿠틴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시켜가지고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그 비판 공격도 들어가고요. 다 대영 제국이 벌인 일이에요. 프랑스 사람을 이렇게 꼭두가시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영 제국이 말이에요. 대영 제국이 배만 타고 가가지고 무슨 약탈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야. 문화 운동도 되게 많이 벌인 거예요. 이 영국이. 근데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뭐 매튜 아놀드나 뭐 T.S. 엘리어트가 얘기 잘 해주고 있듯이 뭐 자체 문화가 있나? 영국 문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문화적으로 아주 저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과 기만, 응? 반복 강요, 어떤 거짓말로 그렇게 독일과 러시아를 씹어 돌렸던 거죠. 19세기 내내 그랬습니다. 소심해서 그래, 소심해서. 대서양에 배 띄운다고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대서양 지낼 거야? 인도양이고 북부 아프가니스탄 가까이로 뭐 교역하러 내려오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지금 일본 넷 우익들이 중국을 바라보거나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과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자기네 경제 영역을 차지하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물론 정서적으로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뒤에서 가진 음모를 다 꾸며왔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말이에요.
19세기에는요, 영국, 프랑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취하긴 취했지만, 링컨만 예를 들어도 실은 러시아를 믿고 좋아했습니다. 링컨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위선 덩어리이기 때문에 영국과 똑같이 뭐 자유를 사랑하면서도 다 위선을 부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만인은 평등하다면서 가톨릭은 평등하지 않고 외국인도 평등하지 않고 흑인도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 이 말이지. 그래서 러시아로 이민 가버려야 되겠다. 러시아는 자유를 기만하지 않는 나라거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러시아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푸틴의 행보를 보시라고. 투박하지만 브레즈네프의 행보도 보시고요. 투박하지만 후르시초프의 행동을 보시라고. 후르시초프 보세요. 입에 달고 있는 욕이 세 개잖아. 유대인 새끼, 부르주아 새끼, 또 뭐였더라? 이건 세 개야. 자기가 싫어하는 새끼가 세 새끼가 유대인, 부르주아, 뭐더라? 뭐 있었어? 동성애 새끼. 그 한 나라의 그 수장이 얘기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앞에서 아주 이쁜 말만 예쁘게 하면서 뒤에서 더러운 짓 다 하는 영국이나 미국인들과 특히 프랑스인들과는 종류가 다른 어떤 외교적 그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또 외교를 갖다가 정글로 보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뭘 배웠는지 한국의 학생들은 외교는 정글이니 뭐 이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기초부터 외교의 기초부터 잘못 배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영국과 미국의 외교를 마치 외교의 기본인 양 가르쳐 와서 그런 거예요. 세계의 외교가 어떻게 정글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갖다가 교과서에 적어놔. 세계는 국익이 부딪히는 장이라고? 언제 국익이 부딪혔어? 응? 국제 외교의 현장이 언제 국익이 서로 충돌했어요? 국익 충돌한 적 없어요. 기업의 이익만 충돌했을 뿐이에요. 국익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왕정 때부터 그랬어요. 실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양의 전제정 정도가 국익이 충돌했어요.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말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나라 안 돼요. 비스마르크 시절 때도 조금 그랬고 러시아도 좀 그랬고요. 러시아하고 독일은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보여준 나라가 거의 유일한 서유럽의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독일이라고요. 그 외에 어떠한 외무부 장관이 국제 외교를 국익의 충돌의 장으로 만들었어? 그런 적 없어요. 다 기업 이익의 충돌의 장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은 이제 나중에 미국을 얘기해요. 멀로서는 이후에 미국을 얘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러시아나 독일과 같이 친하게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질이 다르거든요. 기질이 달라요. 앵글로색스는 기본적으로 기만적이고 외교를 완전히 음모로 보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오랜 그 전통을 갖고 있었고요. 독일과 러시아는 그나마 기독교적 순수함을 갖고 있다고요. 러시아와 독일이. 지금 독일 말고요. 전통 얘기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말이에요. 독일과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사후에 사라진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놓은 그 경제적 기반 하에 빌헬m 2세 하에서 이제 해군도 커지고요. 1892년 70억 수출했던 독일이 이제 단 7, 8년 만에 150억으로 늘어나 버리고 1898년 군함 9척밖에 없던 독일이 단 15년 만에 70척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독일 철강은 뭐 1000% 늘어났고 철도는 2배 늘어났고요. 뭐 중화학공업, 농업 생산량 80%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저리 1869년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그걸 통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일을 굉장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말이에요. 교역 중심의 국가지 제국 중심의 국가가 아니에요. 말은 제국이라고 했고 빌헬름 2세가 우리도 독일 제국을 만들어 보자 했지만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왜냐면 투박하거든. 그리고 독일 비스마르크 이후에 독일은 제국적 행태를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랬던 데가 아니야. 말은 제국이고 제국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야지만 독일 통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제국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독일은 전통적인 상업 길드의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교역 중심 국가예요. 영국처럼 그 해적지라는 국가가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를 갖다가 자꾸 특히 이제 지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나라가 다 지정학적으로 일단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지정학적인 외교, 정치, 그러한 그 역사에는 항상 문화적인 차이가 그 안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문화가 꼭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정학이라든가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절대 못하죠. 능력이 없잖아요. 그 문화적인 차이를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를 보고 그냥 외교는 외교를 보고 이제 그 수준에 그냥 또 지정학은 지정학으로 보고 이제 그 수준 이외에는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영국이 독일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할 수가 없었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독일인들이 너무 성실해서 그런 거예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그렇게 500년 가까이 싫어했을까?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잔틴 말씀드리면서 그 설명드렸듯이 그 러시아가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싫어한 게 이제 영국이거든요. 그것도 왜 러시아를 그렇게 싫어했냐면 독일이 성실해서 싫었다는 말이에요. 러시아는 정직해서 싫은 거예요. 러시아의 외교와 정치가 너무 정직해. 그래서 이 음모를 못 꾸민다고 러시아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그러니까 간첩만 내내 들여보내요, 독일에. 19세기에 독일은 영국 간첩 천지였고요. 또 러시아만큼 영국 간첩이 그렇게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지역도 없어요. 이 두 나라는 간첩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게 이제 영국 유대 금융인들의 이제 판단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무릎을 탁 꿇은 게 이제 아마 테오도로 루즈벨트 때부터 1903년 그 언저리 때부터 영국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영국과 미국의 공조를 원했던 게 세실 로드였고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는데 이러한 그 문화적인 친밀성 또 문화적인 견제성 이 사이에서 1차 세계대전도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정서적인 친밀과 정서적인 견제성이 영국과 비슷한 그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정서적으로 세뇌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인들 거의 80%는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그 노인들 세대 있잖아요. 노인 세대는 분명히 그렇게 세뇌가 또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냉전의 영향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20대 아이들도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880년대 이후부터 영미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반분할, 즉 친미 친영 정서와 친독 친러 정서를 반반 갈라놨는데 반독 정서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준 거 받은 거 없이 밉고 싫은 게 있잖아요. 응? 제가 제가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영상 속에서 그렇게 웃음을 크게 터뜨리냐고 화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서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남의 그 웃음을 보고 느끼는
주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 유튜브라는 환경 속에서 상대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거를 가슴속으로 느끼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가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웃음을 좋아하지? 혹은 왜 내가 저 사람의 웃음을 싫어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문제는 자기 정서 속에 있는 겁니다. 친형, 친미 정서도 그렇고요. 반독, 반러시아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특별하게 뭐 설명할 게 없어. 뭔지 모르게 지난 1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알아온 거예요. 걷다 대고는 그냥 뭐가 잘못됐다 이거 아무리 따져봤자 따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140년 동안 대영 제국은 미국과 함께 이 정서까지도 세뇌를 시켜왔고, 서유럽 사람들 거의 80% 가까이 대영 제국이 만들어왔던 그러한 정치 외교적 정서에 서유럽 사람들을 밀어붙이게 된 거예요.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아주 대표적이죠. 빅토리아의 아들이고 조지 5세의 아버지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마? 증조인지 왕조인지 하여간 가는 곳마다 전쟁과 이간질을 부추겼습니다. 186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가서 남북 전쟁을 부추겼고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를 등에 업고 투자까지 이끌어냈죠. 1866년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때 같은 편끼리 싸우라고 게르만 민족을 끝없이 이간질을 했고요. 1875년에는 아프간하고 러시아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1870년대 내내 독일의 경제 발전을 질투하면서 독일의 강도질을 그저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이 무슨 강도질을 했다는 거야? 독일은 아직 아프리카 교역 식민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무슨 강도질이야? 그냥 지네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한다 그러면 무조건 강도질이라고 딱 판단했던 것이죠. 네?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이 발전은 꼴을 못 봤어요. 대영 제국의 그 수뇌부들이, 금융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게 무슨 습관이냐고. 그러니까 영국만 잘 살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못 살아 다 발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미국이 하는 행동이 지금 바로 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했던 행동을 미국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호혜적인 제국도 아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참 이해할 수 없는 세계 평화 파괴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한테 지금 우리가 세계의 지도를 한 100년간 맡겼다는 거예요. 식민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나미비아 쪽으로 진출했었지만은 그 양태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약탈적인 그 제국주의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식민지는 달랐어요. 독일 지역의 법인들은 그저 교역하는 외국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자본가들은 그 독일이 마치 그 중국하고 인도를 뚫고 남진해서 막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다 집어삼킬 거라고 상상한 거지. 소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이 앵글로색슨 사람들이 소심해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아주 남이 자기네 그 자리 먼지 하나 차지하는 것도 용서를 못해요. 옛날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랬어요. 지도 그랬는데 제발이 자기가 저린 거지. 영국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 하나 터치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다들 지 거라고만 얘기한다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랬는데 실은 미국 지가 그랬거든. 하여간 웃기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민족은 말이에요. 이 유대 앵글로색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합쳐 부르잖아. 이런 나라, 이런 외교, 정치,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 수뇌부들한테는 절대 세계 정부든 세계 경영이든 국제기구든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평화를 언제나 파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인들한테 세계의 지도를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건 지난 300년 이상 보여줬던 실증적인 사실입니다. 1830년대 말이에요. 1830년대 영국의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동인도 회사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이제 해상길, 대서양, 인도양 더 해상길로 우리가 교역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돈을 더 벌자 그러면서 그 내륙의 철도길을 구상합니다. 영국 상인들이 구상한 거예요.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1870년 언저리 가까이 와서 1869년 언저리 와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니까 지중해 통해서 금방 갈 수 있거든. 열차보다 더 빠를 것 같아. 그래갖고 잠시 좀 접어두었던 그것이 바로 유럽 내륙 유라시아 철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딱 봤더니 특히 이제 프리드리 리스트가 봤더니 야 이거 괜찮다. 베를린부터 출발해가지고 바그다드까지 열차를 놓으면 유럽이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잘 살 수 있고 또 발칸도 안정될 수 있고 터키도 같이 공용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바그다드 오른쪽으로 중동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거쳐서 중국까지도 옛날 실크로드 교역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모습을 이걸 딱 보고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스만도. 오스만 제국도 더 이상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 없이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고 또 발칸 쪽에서 자꾸 이렇게 막 민족 뭐 해방이니 그러면서 막 우리 땅을 뺏어가는데 그냥 저기 적당히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겠다고 봤고 그래서 오스만 터키를 지배하고 있던 금융을 지배하던 그 프랑스는 일단 좀 뒤로 물러나시고 독일과 영국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철도를 좀 놔줬으면 같이 놉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1850년대부터 계속 제한이 됐던 것이고 1870년이 넘어서는 이제 독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철도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아유 이거 아무래도 저기 뭐 장점은 하나 있다. 저기 그 대서양하고 이렇게 바닷길을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 내륙 철도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그 영국 대영 제국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나마 안정감은 있겠지만 이게 또 얼마만큼 그 교역이 성사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교역하려고 그러냐. 뭐 하여간 비스마르크는 일단 독일 통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좀 주저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상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스만이 독일하고 영국은행에 참여를 부탁을 해서 영국 하원도 찬성을 했어요. 상원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원은 찬성을 하고 또 영국 은행들이 이제 조금 주저했죠. 수익성이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수에즈 운하가 뚫렸는데 뭐 하려고 열차를 또 하느냐. 좀 뭐 수익성이 좀 드러나는 거 보고 나서 투자하자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앵글로색슨 사람들의 그 투자 방식은 뭐냐 하면은 먼저 얼마만큼 성과가 내는가 지켜본 다음에 투자하자는 게 바로 앵글로색슨의 투자 방식이고 독일이나 러시아의 투자 방식은 뭐냐 하면은 싹수가 보이는 부분에 투자하자는 거예요. 이 열차 하나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열차 하나 놓고 봐도 도이치은행도 물론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습니다만 1890년 이제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서 철도 부설하고 관리권을 얻어냅니다. 철도 부설과 관리권을 얻어내서 이제 망치 소리 나고 본격적으로 도이치은행이 이제 40% 지분, 오스만 제국은행이 이제 30% 지분, 또 아나톨리아 철도가 이제 10% 출자금으로 일을 시작하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도 파괴 공작에 들어간 게 영국이에요. 욕심이 너무너무 과대한 거예요. 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소심함도 보통 소심한 게 아니고요. 이 열차가 말이에요. 독일 지나고 오스만 지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나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1대1로 프로젝트라고 1대1로 프로젝트를 순수하게만 바라보면 굉장히 세계 공존을 위한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응? 그래서 이게 이 중동이든 간에 그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계획이었고 러시아도 굉장히 찬성했어요. 처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멍멍거리다가 야 이만큼 좋은 저기 그 기획이 없다. 응? 그래갖고 이미 뭐 세르비아,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이쪽으로 이제 철도 무역 협정 맺고 있었고요.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말이야 또
독일뿐만이 아니라 그 오스만 터키하고도 그 교역을 거의 50% 가까이 이루어내고 있었고요. 또 1912년이 되면은 오스만 터키 수입품 22%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비엔나, 보스니아, 이스탄불을 지나는 열차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미 제한을 했고요. 러시아도 찬성을 했고요. 또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일단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주 철도랑 연관해 가지고 중국 거쳐 가지고 다시 그 베를린 바그다드 라인이라 딱 붙여 놓으면은 말 그대로 유라시아 철도가 동그라미 하나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는 나라가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데 얼마나 공존하고 잘 살겠냐고요. 응? 철도를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한번 딱 놔보세요. 그 주변이 다 공존해 버리죠. 공동 발전을 한다고요. 영국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응? 이 대륙 세력이 커지는 것도 싫고요. 이 교역을 내륙에서 뽑아가면은 해양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도 했고요. 겉으로 얘기는 인도건들이 뭐 어떡하느냐 뭐 이따위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건 먹을 수 없는 감은 찔러 터트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영 제국이. 그래서 세계 평화를 박살내기 시작한 게 바로 1890년대부터 영국의 움직임이었어요. 그게. 이제 독일과 완전히 등을 지게 되죠. 독일이 뭐라 그랬나? 아무 행동도 안 했거든. 근데 저기 호적까지 파버렸잖아요. 영국이 고타고브르 독일 왕실 이름을 갖고 있다가 윈저라고 바꿔버렸어. 윈저라고 호적을 파갔습니다. 호적을 파갈 만큼 독일을 미워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정보국 그 세르비아 군대 고문이 있어요. 레펜이라고 있는 사람이 대위인가 중령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적어놓은 글이 그 당시 대영제국 수뇌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을 해놓고 있어요. 베를린과 바그다드 철도 라인이 성사되었다면 영국의 해상 파워의 경제가 독일 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뭘 독일 밑으로 들어가? 독일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앵글로색슨 영국인들이 소심하고 소인배예요. 독일과 터키는 이집트 이익에 차질을 주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혼자서 망상에 젖어 있는 거야. 이 영국인들이 인도를 위협할 것이다. 인도에 관심 없거든. 독일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터키 이 라인을 막는 유일한 땅덩어리 세르비아를 최전선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붕괴하거나 베를린 바그다드 체제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면 우리 제국은 독일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앵글로색슨의 정신 상태를 아시겠죠? 주변에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앵글로색슨 이데올로기거든. 약육강식, 적자생존, 예방전쟁, 자기보호, 자기기만. 이게 앵글로색슨 이데올로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앵글로색슨 이데올로기가 가장 심하게 들어가 있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이건 세계 문화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앵글로색슨의 문화입니다. 이거 보세요. 응? 열차가 이어지면 앙카라로부터 테헤란까지 그리고 우름치까지 열차가 이어진다고. 그것이 이제 시베리아 열차와 같이 이어지잖아요. 만주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라시아 경제가 철도로 묶이는 거라고. 이게 1대1로라고 하는 거예요. 1대1로. 이 1대1로 누가 구상했다고요? 미국이 구상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 나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2013년에 중국 사람 입을 통해서 실행을 하자 그랬고 이 라인에 바로 디지털
기축통화 결제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그 갈등이 말이에요. 향후 벌어질 유라시아 철도 결제망 누가 어느 만큼 힘을 차지하느냐 지금 힘겨루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대영 제국이 했듯이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독선에만 이끌어서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말이야 1차 세계대전 일으켜야 되겠다 이거지. 1912년 13년 일단 발칸 전쟁부터 일으킵니다. 역사책을 보면 발칸 전쟁이 말이야 영국이 일으켰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영국이 일으킨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서로 각축전을 벌였다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 맞는 겉으로 보기엔 맞는 소리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프리메이슨들이 움직였거든. 영국하고 파리의 프리메이슨이 움직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끼리 제국끼리 충돌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 발칸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오스만 터키의 땅을 뺏어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지만이 철도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 이야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프리메이슨이 움직이니까 뒤에서 움직이니까 겉으로는 국가들이 싸운 줄 알아. 그게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촉발을 하는 그 사라예보 페르난디노 황태자 저격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게 이제 영국의 의도였고 대영 제국의 그 플랜이었고 영국이 지난 1000년 이상 뚫려 있던 그 지중해 인도양 해양 루트 있거든요. 베니스, 이집트, 인도, 말레이, 고려 그 병란도까지. 그 라인을 모두 자기 거로 만들다 못해갖고 이제 육상 루트까지도 모두 지가 가지지 못하면 다 부숴버리려고 했던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일어나자마자 두 군데를 공격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터키 열차 지나는데 컨스탄티노플 다르달레스 그 갈리폴리를 공격합니다. 30만 군대를 끌고 갑니다. 이 처칠이 역할을 맡았어요. 처칠이 뉴질랜드, 호주, 인도, 안작 그 딸랑이 국가들이 있어요. 딸랑이 그 앵글로색슨 애들 데리고 가서 갈리폴리를 공격해서 죽도록 얻어 터졌죠, 그죠? 그리고 일단 철도를 끊어내는 거는 이제 뭐 일단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수에즈 운하 바로 건너편에 아카바를 공격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로 가까이 내려오는 그 철도 부설된 철도들을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경제 제재며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짓이에요. 옛날 대영 제국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러시아의 라인을 다 끊어버려. 그럼 이 중앙아시아 아시아 라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네가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려. 그런 다음에 되살릴 때쯤에 돼야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이 세진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를 2시간 30분인가 3시간짜리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을 때 뒤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바로 독일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사람들입니다. 네? 한쪽 역사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는요. 철두철미하게 반쪽도 아니고요. 오로지 영국만을 위한 영화예요. 영국 정당방위하는 영화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카데미상을 7개나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짝짝꿍 하는 거지 뭐. 갈리폴리 전투에서 얻어 터진 거는 역사책에서 잘 얘기 안 해. 최근에 2017년인가 독일에서 바그다드 라인에 관한 영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독일어로 돼 있어 갖고 이제 뭐 조금
접근이 어려울지 몰라도 독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그다드 라인은 영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그다드 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1대1로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요. 중국이 지금 자기네 능력에 너무나 지나친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자기네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지금 1대1로라는 그 플랜을 미국과 함께 펼쳐놓고 지금 관리 중에 있는데 너무나 얼치기로 관리하는 데다가 게다가 금융 처리하는 게 너무너무 소인배야. 소인배이기 때문에 이게 1대1로 정말 중국한테 맡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맡기면 안 돼요, 중국한테. 너무나 소인배고 일을 너무너무 못하고 얼치기고 부정부패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한테 이런 큰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비단길 1대1로는 지금 계속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 나라 그 1대1로 열차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나라들 자체적으로 그 관리를 맡기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면 유라시아 철도가 이제 펴지는데 이 유라시아 철도가 이제 펼쳐질 때까지 옛날 대영 제국처럼 그렇게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스타일로 세계 평화, 세계 공존을 갖다가 이게 파괴할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지 지켜봅시다. 예, 지켜보자고요. 감사합니다.